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손님은 우리나라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잘하는 진행자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마당, 인간극장, TV는 사랑을 싣고 K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맡아오신 분이시죠. 국민 아나운서 이금희 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굉장히 떨립니다. 영광이고요. 왜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원국 작가님 오셨을 때에도 네네. 이렇게 라디오 진행 선배 앞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떨렸는데 오늘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 앉아 계시는구만요. 약간 무릎 꿇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전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작가님. 네. 작가님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영광이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마음으로 오실 거라는 거. 시작부터 이렇게 저를 어루만져 주시네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앞서 진행하셨던 주요 프로그램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침마당 18년 진행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인간극장을 10년 동안 내레이션. 9년 반쯤 했을 거예요. 예. 지금 KBS 라디오도 진행하고 계시죠? 쿨 FM의 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네. 이거는 20년 내년에 20년입니다. 2027년에 20년이 되는. 그렇죠. 네네. 와, 그 길게 맡은 프로그램 말고 짧게 맡으신 프로그램도 있나요? 매우 많습니다. 그런가요? 최단 기간 진행하신 프로그램은 얼마나 진행하신 건가요? 한 번 내레이션하고 바로 그만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종료가 되는? 아닙니다. 그 담당 부장님이 도저히 쟤를 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저희 선배 아나운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는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대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육아휴직 기간만 제가 하도록. 근데 한 번 하고 부장님이 정말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다음 주부터 안 해도 된다. 그런 걸까? 정말입니다. 예,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라디오 같은 경우도 입사하자마자 맡았던 프로그램이 6개월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네. 그 유명한,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네. 야구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3할만 쳐도 잘 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10개 중에 7개의 타석에서는 진루를 하지 못하거나 안타를 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최다승 투수라 해도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건 아니잖아요. 네. 승수를 올리지 못하는 경기도 있고 패배하는 경기도 있고. 네. 근데 다만 저의 경우는 운이 좋아서 3할의 안타가 좀 기억에 남는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4할 타자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5할 타자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없어진 프로그램 쭉 읊어드려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 작은 서점도 좀 길게 가고 싶고. 네네. 제가 개인적 욕심이 작은 서점 진행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요. 뭐 좀 비법 없을까요?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송이 원래 좀 그런 거군요. 네, 제 느낌으로는 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욕심내서 잘하고 싶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일수록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경력에서 느끼는 건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하는 동안 행복하게 하자. 이런 프로그램이 오래 가더군요.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네네, 너무 네네. 좋아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프로그램은 진짜 뭔가 하면서 좀 보람도 있고 네네. 게스트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것도 네. 많고 되게 오래 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지금 내려놓고. 시작한 지 한 5분 됐는데 네. 아주 진행을 잘하고 계셔서 어머나 고맙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인생책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고 보통 게스트께 인생책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인생책까지는 아니고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을 3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승섭 교수님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민태기 박사님의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그리고 하우징팡의 고독 깊은 곳까지 3권인데
인생책까지는 아닌 건가요, 이 세 권이? 인생책은 사실 코스모스 뭐 이런 건데 네. 그럼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고 네. 또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볼까라고 마음먹기도 힘드실 것 같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들 법한 책을 골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 세 책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중에 두 권은 못 읽어봤고 그 중에 한 권은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를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럼 1부에서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과 고독 깊은 곳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 제가 못 읽어본 책인데 제가 이 세 권 골라주신 걸 보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좀 세 권이 다 최근에 나온 책들이기도 하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꼽아주시기도 하고 저는 왠지 아나운서님이 약간 고전 문학을 꼽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네네네. 했었나 봐요. 그렇게 뭔가 지레짐작을 네네네. 했었는데 평소 독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묵은 본으로 합니다. 근본 없이 합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타입이고요. 아니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데 고독 깊은 곳이랑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같은 이거 그렇게 쉬운 책 아니던데요? 네네. 제가 운이 좋게도 책 모임을 하고 있고 네. 또 운이 좋게도 1년에 12권의 책을 읽자는 취지의 프로그램 진행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추천받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읽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읽으면서 몹시 좋았고 네. 읽고 나서 선물도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했던 책 3권입니다. 공감에 관하여에 아예 챕터 제목이 책을 좋아하세요라는 네네네. 챕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책 모임을 엄청 오래전부터 KBS 이제 다니실 때부터 하시고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줌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멤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KBS 다닐 때부터는 아니고 그러니까 퇴사한 이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선배 17년. 예, 맞습니다. 네. 선배 언니가 글쓰기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침 KBS에 매주 한 번씩 출연하러 오시는 도서평론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수업료를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를 배우자고 해서 선배 아나운서 저 PD 한 분, 작가 한 분 이렇게 넷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주 글을 한 편씩 쓰고 숙제 검사를 받고 서로 같이 합평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네. 그래서 짧은 분량이죠. 뭐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원고지 8매였나? 그게 제일 칼럼으로 신문에 싣기도 좋고 네네. 제일 통용되는 여기저기 싣기 좋은 그쵸. 분량이라고 하셔서 원고지 8매를 기준으로 뭐 매주 쓰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너, 다음 주에는 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합평회도 하고 했거든요. 약간 에세이식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참 감사한 건 글쓰기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게 되었다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어머나. 정말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판사에 원고를 드리기 전에 이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읽을까? 돈 주고 사도 되는 글일까? 이게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선배 후배들에게 그래서 읽히거든요. 이거 돈 내고 사서 읽어도 괜찮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글쓰기에 두려움은 없앨 수 있었어요. 그렇게 쓰고 깨지고 혼나고 다시 쓰고 고치고 막 이런 과정이 참 즐거웠고 네. 1년이 지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하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저한테 글을 배우시면 저처럼 글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네. 저희가 다른 선생님을 모시려고 알아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국에 오실 수 있는 선생님이 거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책을 읽을까? 그래서 그 한 2010년부터 네. 멤버는 조금씩 중간에 이제 바뀌고 뭐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줌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책 얘기를 빙자한 자기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 책은 그럼 2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꾸준히 읽어오고 있고 제가 300권이 될 때까지는 세봤는데 그 다음에는 그 모임에서 읽은 책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300권은 아마 넘지 싶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고독 깊은 곳이나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 이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추천받은 네네네. 것도 있고 이 줌 모임에서 혹시 읽은 것도 있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태기 박사님 책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책 프로그램에서
추천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네. 와, 읽으면서 빠져들지 않으셨어요, 작가님? 저 이거는 책 소개만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책 제목을 본 다음에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소설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무슨 SF 대체 역사 소설인 네네.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선이 아인슈타인 언제 만난 거죠? 만날 뻔했어요. 네. 만약에 만났다면 조선에 온 아인슈타인, 조선에 온 왔던 아인슈타인. 뭐 이랬겠죠. 네. 하지만 만날 뻔했는데 네. 조선까지는 못 오고 일본까지는 왔더라고요. 그때 막 아. 노벨상 받고 그럴 때였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듣거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젊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네. 그 후에 조선에 건너와서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전국을 돌며 유료 순회 강연을 했대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유료 순회 강연인데 가는 곳마다 구름과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 유료 강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와 별도로 제가 또 흥미롭게 읽었던 20살에 만난 내한민국인가 막 그런 제목일 텐데 네. 그런 책에도 보면 그 책은 구한말 조선의 말기에 네. 우리나라에 왔던 유럽인들이 쓴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책과 논문으로 읽은 연구자가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선에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 지식인들에게 대항해 시대가 끝나가던 시기여서 그들에게 남은 미지의 세계가 조선을 비롯해서 몇 나라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했대요. 네. 그래서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조선을 와보고 싶어 했고 꽤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왔거나 조선을 거쳐 일본에 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록이 꽤 많은데 거기에도 보면 그때 조선에 왔던 많은 유럽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이 나라는 어딜 가나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정말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눈빛이 형형한 채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밥을 많이 먹는다. 대식가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본을 거쳐온 분들이 대부분 놀란 건데 일본은 소식으로 알려져 하니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고봉밥, 머슴밥을 먹는 네. 거죠. 사람들이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깜짝 놀랐다. 뭐 과일도 막 열 몇 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네.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건 약간 이 책에서 또 벗어난 얘기인데 그 책에서 네. 온 건데 어떤 분이 그 종로 사거리, 광화문 이제 서울 이제 사거리 아니죠. 네. 사대문 아니죠.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풍경을 본 거예요. 자그마한 조선의 안악내가 자기보다는 덩치가 큰 아마도 남편일 것 같은 사내에 상투를 쥐고 질질 남편을 끌고 가는데 자기가 더 놀랐던 건 그 풍경도 놀랍지만 아무도 그 풍경에 놀라지 않은 게 더 놀랍다. 와. 그래서 가만 보니 남편이 아마 화투판에 있다가 아내에게 끌려 나오는. 잡혀서 상투를 쥔 채 집으로 끌려가는 거였는데 그 아내도 놀랍고 남편도 놀랍고 그걸 아무렇지 않고 심상하게 바라보는 군중도 놀라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 역사라는 게 네. 이제 학교에서 뭐 교육받을 때 저희가 배워야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극 좀 보고 뭐 하다 보면은 고정관념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뭐 구한말은 그냥 이제 정체된 시기고 막 다 굶주리고 고통받고 뭐 성차별 심하고 뭐 온통 뭐 쇄국 정치만 한 줄 네네네. 알았는데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건 아니고 당신이 너무 모든 생생하고. 풍경과 표정이 있고 맞습니다. 네. 1930년대 네. 온통 어목한 그냥 일체 치하에서 뭐 독립을 하냐 친일을 하냐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되게 뭐 최신의 당시의 과학 이론이었던 거잖아요. 네.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뭐 책 속에 보니까 양자역학도, 양자역학도 예. 네. 정말 최신의 최첨단의 그런 이론을 1930년대 우리 선조라고 해야 될까요?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모르지 않았고 이거 우리 배워야 된다. 당시 세계 조류에 맞춰가는 지성인이었다. 너무 놀랐어요. 신문에도 그 시리즈로 기사가 실렸어요. 네. 해설 기사 같은 게. 네. 그 정도로 우리 조선의 민중들, 우리의 정말 인생 선배들께서
너무나 그 지적 열망이 뜨거웠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히브리 대학 설립과 관련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른 나라를 찾으려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저렇게 지식인으로부터 지금 시대의 사조인 지식, 신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도 네.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아주 뜨거웠고 네. 또 우리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고만 알고 있는 서재필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에 네. 관한 생생한 기록과 묘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였고 1호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전거를 탄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에서 타다가 갖고 오신 거죠. 아.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나 이런 것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지 이렇게 구한말부터 1950년대, 60년대까지 우리의 그 지식인들과 과학자들과 민중의 놀랍고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이런 말이 그리 좋은 말은 아니지만 대체어가 없어서 그냥 쓴다면 이걸 읽고 나면 국뽕이 뿜뿜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와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그냥 아주 뿌듯해집니다. 예. 막 그냥 뭐 자랑스럽다, 뭐 무슨 뭐 옛날에 뭐 우리가 뭐 만주벌판을 뭘 이렇게 다녔다, 뭐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보다 조금 다르게 되게 사랑스럽기도 네, 네, 네. 하고요. 네. 아, 되게 열심히셨구나. 네. 환경이 근데 뭐 이제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던 건 알지만 네. 되게 열심이었고 뭔가 되게 치열했구나. 그렇게 지적으로 게으르지 않았구나. 정말로. 그리고 제가 자꾸 네. 웃고 있는 건 거기 보면 당시 지식인들은 요즘의 아이돌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들의 근황이 막 실려요. 별것 아닌 근황이 실리는데 네. 그들도 삼각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혼이 있었고 네. 그게 센세이셔널 했던 거죠. 약간 뭐 이광수의 집 인테리어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막 네. 잡지에 실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면 막 그걸 열광하면서 찾아보고 그때도 누구랑 사귀었는데 누가 뭐 중간에 끼어들고 막 이런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태기 박사님이 진짜 열심히 발품 팔아가며 사료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지식인 셀럽들이 그때도 네네네. 있었던 거군요.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건 네.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건데 18세기에 이미 우리의 실학자들은 중국에서 아이돌 같은 존재여서 그분의 얘기를 들면 그분의 낙인이 들어가 있는 그 서첩을 받을 수 있어? 진짜야? 구할 수 있어? 이런 존재였더라고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굿즈 사가듯이. 굿즈 정도가 아니죠. 실제 그분의 실제 낙관이 영접해서. 예. 그렇군요. 그걸 구할 수 있다고? 그분의 글씨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콘서트 직관표. 바로 거의 뭐 불가능한 그렇다고 이 정도로 중국에서 거의 아이돌이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류는 사실 18세기부터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사, 세계사 이걸 따로따로 배우니까 막 한국의 어떤 인물들은 한국에서만 활동하고 해외랑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게 생생한 역사인 풍경 같은 거는 좀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겠어요. 제가 정말 한 10건쯤 추천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원하시면 PD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SNS 계정 같은 데 올릴 수 있을 네네네. 겁니다. 작은 10건쯤 서점 목록을 SNS 계정이 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재밌는 책 얘기 진짜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못하겠거든요.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공감에 관하여의 엄마는 양자역학이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제목도 너무 재밌고 네네. 읽다가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이 다 차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끔 이제 효도해야지, 네네. 오늘은 화 내지 네.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갔다가 자꾸 뭐 야 이거 왜 안 먹냐,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그리고 제가 뭐 추천을 드리면 뭐 그건 됐다, 뭐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똑같은 정치 프로그램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표정이 좀 피차 안 좋아집니다. 이걸 양자역학에 비유하신 것도 혹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랑 좀 상관이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우리 엄마는 양자역학 같아. 아.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여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막 이러는데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독립해서 따로 사는 모든 딸, 아들, 며느리 사회들은 그러지 않을까.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효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네. 오늘도 난 왜 못 참았지 그때 이러잖아요. 돌아올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죄책감 들고. 예, 제가 또 마침 읽었던 책이 협상 전문가 뭐 이런 분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부모를, 이게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인가 봐. 이게 미국 분이 쓰신 책인데,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지 말아야지. 오늘은 싸우지 말아야지. 이건 100%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5시간만 엄마랑 싸우지 말아야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래요. 그러면 네. 5시간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면서 미션 클리어. 오늘 임무 완수. 5시간 동안 안 싸웠다. 이렇게 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엄마는 아빠는 왜 양자 역학이지 나한테? 내가 뜨문뜨문 가서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집에 가서 2주에 한 번 주말에는 꼭 엄마 아빠랑 밥을 먹어. 이러면 엄마 아빠도 이번에는 얘랑 뭘 하고 2주 후에는 뭘 하고가 이게 계산이 서잖아요. 근데 네. 바쁠 때는 한 달 동안 못 가고 전화도 못 하다가 안 바쁠 때 그냥 느닷없이 쓰고 왔다 가면 엄마가 마음이 급해지죠. 아빠가 오늘 얘가 온 김에 뭘 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엄마 아빠가 뒤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머릿속이. 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양자역학으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다. 나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은 그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3시간은 싸우지 말자 이런 네. 거요. 네.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민태기 박사님의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좋아하는 곡 한 곡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BTS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인터뷰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정말 네. 좋아하는데요. 이제 신곡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오늘 뭐 과학 얘기도 하고 그래서 소우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BTS의 소우주 듣겠습니다. BTS의 소우주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해 주신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우징팡의 고독 깊은 곳, 어떤 책인가요? SF 단편 모음집?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네, 중국 작가죠?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84년생인가? 맞습니다. 근데 84년생도 40이 넘었어요, 작가님. 그렇게 젊지가 않아요. 84년생이 40이 넘었어요? 그럼요. 언제 넘었지? 네, 그래서 4050에 속해요. 네. 2030이 아니에요, 이미. 하우징팡이 이 고독 깊은 곳의 수록자, 그 접는 도시로 네네. 쇼고상을 탈 때는 아마 30대 중반이었던가? 맞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엄청 센세이셔널했죠. 젊은 작가였죠. 네. 네. 제가 의외로 SF 소설을 최근에 좀 읽게 되었는데. 저 좀 놀랐습니다. 그러셨죠. 네. 네. 실은 그 추천받아서 읽게 된 거였어요. 네. 장강명 작가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책을 오랫동안 읽다 보니 네. 사실 클래식 음악을 오래 들으신 분들도 그렇던데요. 네. 이게 바뀐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성악곡을 좋아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악곡으로 가는데 콘체르토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내악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이 종착역이 실내악인가요? 네,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다 다르시겠지만 그런 경로를 거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책도 저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그 경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네. 소설을 엄청 읽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인문에 빠져서 인문을 열심히 읽었어요. 네. 사회과학 서적 열심히 읽고 그래서 그때 한때 제가 소설을 아예 안 읽었습니다. 못 읽겠는 거예요. 네. 인문 서적이나 사회과학 책을 보니까 소설은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읽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때 있습니다. 그럼 네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소설을 몇 년을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12권의 책을 읽고 가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달 동안 12권을 읽는데 그중에 SF 소설이 있어서 우리나라 작가였는데 젊은 네. 작가. 그걸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글을 잘 쓰셔서 네. 정말 놀라서 그때부터 사실 SF 소설에 관심을 갖고 오늘은 하우징팡을 소개했지만 이건 다양성 때문에 하우징팡 책을 소개하는 거고 네. 또 역시 SF 재미있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책도 한 10권쯤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너무 진짜 훌륭한 작가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SF를 열심히 읽게 되었어요. 네.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작가님들이. 그리고 이게 다른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영감, 어떤 생각거리, 어떤 그려보는 미래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가? 맞죠? 클레어 키건. 네네네. 네. 그걸 읽으면 그 풍경과 그 사람의 내면의 풍경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울렁거리잖아요. 네. 그런데 SF 소설들은 야 AI가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 AI랑 어떻게 살지? 이렇게 머리가 일렁거리는 거예요. 네. 예, 물론 매니엘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지적 자극이나 과학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더라고요. 네. 하우징팡 책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독 깊은 곳도 그렇고 접는 도시도 그렇고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정말 이렇게 누가 그냥 말로 했으면은 이렇게 저기 뭐 비싼 밥 먹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하라고 했을 텐데 이걸 글로 유려하게 쓰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싶기도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프로그램 같이 출연하시는 음악가가 그러시는데 그 아내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오빠가 제일 많이 본 건 천장의 벽지 아닐까?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늘 누워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다는 거죠. 그분은 음악을 만드시는 분인데 네.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기는 항상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벽지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소설가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로 누워 있고요. 그쵸. 네. 벽지만 늘 바라보고. 벽지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휴대폰을 그죠. 보고 있거나. 세상에서 그렇죠. 제일 많이 본 풍경이 우리 집 내 방에 있는 그 천장의 벽지.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네. 내가 벽지를 제일 많이 봤구나. 깨닫고. 네네네. 네. 그래서 모든 창작자들은 벽지와 친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창작자의 비밀입니다. 네네네, 그런가 봐요. 숨기고 싶은 비밀입니다. 네네, 근데 네. 아니, 너무 멋있어요, 그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조차 멋있는데, 하우징팡도 그런 분이었을 것 같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왜 삼체 같은 걸 봐도 네. 보셨죠? 네네. 저는 이제 땡플릭스에서 보고 진짜 열광하면서 봤는데, 네. 물론 이제 그건 중국계 소설가가 쓰신 거죠? 네, 류치싱이 있었죠. 네네네. 그 중국에서 SF 소설이 많이 나오거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의 검열 때문이다. 상당히 맞는 분석이고 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소련 SF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시모프 뭐. 소련 SF 뭐 종말전 10억 년 전 뭐 이런 거, 솔라리스, 우리들 뭐 이런 그렇군요. 책들이 검열 때문에 뭔가 좀 사회 비판을 하고 싶은데 리얼리즘 소설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SF 형식을 이용해서 썼다는 거는 뭐 비평가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맞는 바죠. 얘기겠군요. 이 하우징팡의 고독 깊은 곳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접는 도시 너무 흥미롭잖아요. 네. 작가님이 조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소개를 할까요? 네네네. 네. 지금 사실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30대의 젊은 중국 작가가 SF를 썼는데 배경은 베이징이고 이 접는 도시는 고독 깊은 곳의 첫 번째 수록작이고 제일 유명한 대표작인데 베이징이 인구가 너무 과밀이 돼가지고 도시를 접어서 해결한다는 그런 희한한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아이디어를 이라고 약간 농을 섞었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도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1구역은 사실 상류층이 사는 구역이고 네. 여기는 안 접혀요. 여기는 안 접히고 네. 중류층, 중산층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아무튼 뭐 중류층, 서민층이 사는 구역이 2구역,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층이 사는 구역이 3구역인데 이들한테는 온전히 도시를 주지 않고 도시가 접혀서 접혀 있는 동안에는 거기 있는 분들은 강제 수면가스로 잠을 자고 그 접히지 않았을 때 살고 있는 도시가 뭐 그림이 이게 좀 괴상한 거죠. 도시가 이렇게 꽉 그 2구역, 3구역이 서로 접혔다 펼쳐졌다 하면서 낮에 2구역이 살다가 3구역 살다가 그리고 1구역, 2구역, 3구역에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동도 못 하고 이게 너무나 우화적으로 베이징의 지금 현실 과밀되어서 저소득층, 빈곤층은 제대로 잠을 잘 공간도 없다. 그리고 계층 간 이동도 어렵다. 이거를 꼬집은 그런 단편이죠. 이게
베이징 뿐이겠어요? 서울은 다른가요? 서울, 네, 뉴욕은 그렇죠. 안 그럴까요? 네. 자본주의가 지금 이제 끝간데 모르고 네. 확산되고 있으니 네. 어찌 보면 당연한 풍경인데 당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아팠던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2구역 사람들이 1구역에 가면 안 되고 네. 가도 금방 입은 옷을 보고 티가 나는 거죠. 네. 저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인공은 이제 3구역에 사는 사람인데 2구역에 갈 때 내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닐까 계속 걱정을 합니다. 네. 기생충에도 그 냄새 네. 얘기가 나오고 애니메이션 주토피아를 봐도 그것도 동물이나 사는 지역을 또 뭐 하여간 네. 네, 나누긴 구역이 하지만 나뉘어져 네. 있죠.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네. 구역을 나눈 채 실질적인 구역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구역을 나눈 채 사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뭐 얘기를 해주면 다들 그렇지 하는데 이거를 도시를 접는다는 아이디어로 생생하게 보여준 네. 게 정말 이 하우징팡의 어떤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좀 이제 2030 세대들 많이 만나시면은요, 그 어떤 계층 간 이동 불가능 이거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게 좀 심한가요? 저희 때만 해도 저만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이렇게 돈벌이를 많이 하면 그러면은 뭐 서민층에서 중산층 되고 뭐 상류층도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문이 닫히는 거는 실시간으로 느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좀 궁금합니다. 마음이 아픈 건 절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순응합니다. 아, 제가 아는 젊은 세대는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이라도 해야 뭔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나운서님 말씀 듣고 제가 접는 도시가 또 떠오르는 게 접는 도시 참 희한한 게 아무도 화를 안 내요. 네. 아무도 분노하고 있지 않고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3구역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편히 그 양녀를 보면서 얘를 어떻게 잘 키워야겠다 이런 그런 걸로 뭐 이 사회를 뭐 뒤엎는다든가 나는 왜 1구역에서 못 사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약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랑 좀 정서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내재화, 내면화잖아요. 네.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갈등을 하나 겪죠. 이제 1구역에 있는 유부녀와 2구역에 있는 청년 총각이 이제 뭐 뭔가 썸을 좀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막으면 뭐예요? 썸은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네. 네. 근데 이 1구역에 있는 그 이제 배우자가 있는 그 여성이 자기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언젠간 알릴 테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주인공의 3구역에 있는 주인공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돈을 받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만약에 주인공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꽂히지 않았어요, 저는. 네네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약간 이런 조언 좀 구하는 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아나운서님한테? 내 친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았어. 친구한테 알려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아픈 진실을 말해주느냐, 아니면 그 순간을 좀 관계가 더 중요하냐, 진실보다는. 네네네. 그걸 제가 겪어봤던 사람이라서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네. 일종의 그 환승연애도 아니고 양다리를 당해서 이제 차였어요. 네. 근데 실은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가 양다리일 수도 있어라는 신호를 주변에서 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그 여성과 서 있는 걸 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그 남자는 나쁜 남자라고 말해줬는데 네.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 좋은 사람을 왜 저렇게 말해? 네. 그래서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맙더군요. 그래서 그건 시차의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말들을, 신호들을 보내줬구나, 해줬구나. 근데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추천해 주신 두 번째 책, 하우징팡의 고독 깊은 곳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책 2권 동시에 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와 어린이 책 모두 행복해지는 말 각각 좀 짧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감에 관하여는 2030과 더불어 살아가는 40 이상의 세대를 위한 책, 네. 또 40 이상의 세대와 어차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2030을 위한 책,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네. 모두 행복해지는 말은 아직 2030이 되기 전인 갓 2돌 지난 어린이부터 한 10살 남짓한 어린이들까지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무심코 했던 따뜻한 말이 어른을 참 행복하게 해줬던 에피소드를 담은 책입니다. 소통에 대한 책인데 예, 두 책 둘 다. 합하면 전 세대, 그렇습니다. 전연령 하다 다 보니 읽어야 그렇게 되는 되었네요. 책이네요. 예. 2권 동시에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랬습니다. 쓰실 때에도 그냥 2권 동시에. 네네. 네. 아, 이른바 병렬 집필을 하였네요. 이 글을 언제 쓰십니까? 방송 진행도 하시고 강연이랑 각종 행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2권 동시에 집필을 하시려면은 뭐 네. 좀 요령이 있나요? 아니,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한 2022년에 또 에세이를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희 작가님들하고 PD님한테 이제 선물을 드렸더니 네. PD님이 조용히 작가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건 누가 대신 써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작가님, 예? 누가 써요? 언니가 쓰셨죠? 했더니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언제 쓰셨겠어요? 저는 작가님 2분 중에 한 분이 대신 써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가 쓴 글도 고치는 사람이에요. 언니 글을 저희가 어떻게 써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네. 이번 책은 더군다나 2권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네. 정확히 기억나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마지막 원고를 넘겼으니까 딱 매일 10개월. 매일 한 편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채워야 할 분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편씩 쓰지 않으면 도저히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의외로 일기를 쓰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성실성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일기 쓰듯이 네. 하루에 한 편씩 이 글이 책에 실리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끝을 맺자. 그래서 네. 하루에 한 편씩 썼고 그래서 너무 웃겼던 건 제가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기 전에 이제 주변에 이금희 자문단이 좀 있어요. 주로 방송을 같이 했던 뭐 작가님들, PD님들, 뭐 선후배 언니들인데 그 중에 한 후배한테 이제 글을 보내고 좀 읽어봐줘. 어때? 했더니 다 읽고 뭐 이러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언니 꼭 하나 빼야 될 게 있어서 뭐? 했더니 언니 모든 글에 끝이 들어가 있어. 이건 빼야 되세요. 저는 의식을 못한 거예요. 원고 작업을 하고 오늘 써야 되는 분량을 마치면 끝이라고 제가 적으셨군요. 반드시 끝이라고 썼나 봐요. 저는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언니 이거 모든 글에 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책을 낼 게 아니라면 끝을 다 빼. 그래서 제가 서둘러 끝을 뺐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끝내고 싶었던 거죠. 모든 글을. 아니 근데 공감에 관하여 저 읽었는데 이거는 읽은 분들은 무슨 뭐 남이 써줬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AI 시대에도 이 책을 읽으면 이거는 정말 당사자가 아나운서님이 쓸 수밖에 없는 책이다. 네. 그 되게 이제 자기 경험과 이제 직접 만나서 네네네. 48명의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이메일도 쓰시는 거잖아요. 쓰고 이메일도 오고요. 예, 그래가지고 AI에 아무리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도 이렇게 어떤 그런 개인적인 네. 문장들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누가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네네네. 근데 말씀을 듣고 놀란 게 되게 이렇게 유려하게 편안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를 악물고 끝 이렇게 쓰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신 퇴고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에 관하여는 보통 저자 교정을 1차나 2차 정도 보잖아요. 그렇죠. 2차 근데 정도. 전체적으로 제가 3번씩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썼던 그 문체는 다체였는데 네. 출판사 담당자께서 선배님한테는 씁니다체가 어울립니다. 씁니다체가. 그래서 완전히 뜯어 고쳤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글 말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를 네네. 집어넣었고요. 그게 하나도 없었는데 네. 제가 원래 60편을 써서 10편을 드러내고 50편, 50편만 실었는데 네. 60개를 모두 다 채워넣었고 이런 식으로 글의 꼴이 갖춰지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네. 좀 뜻밖이네요. 저는 네. 이 씁니다체는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오는 네. 것처럼 들려가지고 음성 지원. 네, 음성 지원이 돼서 네. 지금도 읽혀가지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려가지고라고 말씀을 드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순리 자체로 처음부터 쓰셨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는 부분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맞아 하는 톤으로 네. 이렇게 되게 안 나오면 섭섭할 것 같은 느낌이라 그죠, 가지고 예.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정말 이건 조카의 도움이 컸는데요. 네.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이제 조카를 옆에 태우고 좀 이제 장거리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책을 이모가 요즘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막 이랬더니 조카가 다 듣더니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했더니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조카가 이 책의 독자 연령대거든요. 결론이 뭐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독자들이 읽으시고 그래서 네. 이러시겠구나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게 한 4월경이어서 그때부터 하나씩 넣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실은 눈이 날카로운 독자는 발견을 하셨겠지만 어떤 글에는 매우 짧게 2줄 들어가 있고 어떤 글에는 막 30줄 막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채워 넣느라고. 그 길이는 그냥 그 정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약간 좀 들쭉날쭉 해가지고 더 좋던데요. 그리고 정말 간신히 넣은 거예요. 그런가요? 저는 네네. 이 결론이 먼저 정해지고 그걸 네네. 위해서 뭔가 좀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조카가 그래서를 안 했으면 그건 없었을 거예요. 어머나. 네. 이게 책의 제작 과정을 들으니까 좀 책이 달리 보입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님, 공감에 관하여 책 날개에 있는 소개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따르고 좋아했다. 학창시절에는 또래 상담가로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었다. 어른이 된 후 직업도 아나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람과 관계에 천착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서 만난 3만여 명이 들려준 인생. 라디오 DJ가 되어 전했던 15만여 명의 사연. 모교 겸임교수로 접한 2,200여 명 학생들의 이야기. 매주 12만여 명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튜브. 그리고 매년 전국을 돌며 만나는 강연장의 청중까지. 그가 하는 일에는 모두 사람과 소통이 있다. 아나운서님, MBTI 성격 유형은 E이신 거죠? 외향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공감에 관하여 이 쓰게 된 이유도 소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읽어보고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보다는 단절이, 만남보다는 고립이, 이해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세상살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 줄 수 있길 바란다.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는 근데 좀 2030 세대랑 그 윗세대 좀 소통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22년에 책을 한 권 내고 네. 덕분에 전국에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 2년 남짓 전국을 다니면서 또 많은 지자체 혹은 기업에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강연 담당자들은 대부분 4050 세대예요. 그렇죠. 무슨 부장님, 차장님 이런 네. 분들이니까. 그분들과 뭐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하신 호소가 2030이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인 네네. 거죠? 후배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각자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모교에서 22년 반 동안 겸임으로 강의를 하였고 네. 그중에 앞에 한 몇 년 또 뒤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몇 년을 제외하고 15년 동안 네. 학생들하고 1대1로 티타임을 30분씩 했거든요. 그래서 1,500명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1,500명이라는 빅데이터가 저에게는 있어서 네. 저는 나름으로는 2030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아는 이 이야기를 한번 접목시켜 볼까? 내가 나이는 오히려 4050보다 많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경험과 빅데이터를 똑같이 가진 분은 대한민국에 안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내가 두 세대를 연결하는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언이 왔을 때 이런 책을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제 이름을 검색해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올려놓은 리뷰를 읽는 건데 네. 혹시 작가님도 그러시나요? 저는 요즘 잘 안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책을 내고 나시면.
안 그래요, 사실. 아, 그러니까 한 몇 년 네. 전까진 그랬는데요. 네네네. 이제 약간 그냥 제가 이렇게 리뷰 10개가 좋아도 하나가 안 좋으면 맞아요. 계속 예.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네. 그냥 검색을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10개 중에 9개가 안 좋아도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중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직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네. 대중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꼭 알아야 하거든요. 저희 직업은 그게 없으면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공감에 관하여 리뷰는 어땠나요? 그 중에 제가 기뻤던 리뷰가 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2030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4050 독자가 남겨주신 네네네. 리뷰군요. 그런 리뷰를 써주셨을 때 정말 좋았어요. 아,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네. 혹은 매우 예민한 분들께서는, 내가 그동안 잘한다고 했고, 무심코 던졌던 말에 어떤 2030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리뷰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이 책 집필 의도하고 딱 맞는. 네, 리뷰군요. 그래서 이분은 내 생각과 통하셨네. 네.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 리뷰를 볼 때. 공감에 관하여를 읽으면 사실 뭐 꼭 4050에게만 하는 조언이 아니라 2030에게도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고 제안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인터뷰에 보니까 2030보다는 4050 세대를 위해서 썼고 먼저 2030도 읽으면 좋겠지만 4050 세대가 읽어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뭐 소통이 잘 안 되는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있으면 4050 쪽이 좀 더 노력할 게 많다고 보시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작가님? 2030은 네. 4050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4050은 2030을 거쳐왔잖아요. 네. 물론 지금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차이라면 코로나라는 전 지구를 뒤흔들었던 그 몇 년간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접한 사연들이나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정말 코로나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 올 것이다. 그런 글을 저는 많이 읽었고 뉴 노멀이 뭘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뉴 노멀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와 요즘 세대를 비교하면 저희 때는 회식하는 게 은근 좋았어요. 제가 한 직장 생활 5년 차쯤 네. 되니까 이제 회식 기다려지더라고요. 그죠. 네. 뭔지 아시죠? 회식 안 하나? 이러면서. 네네. 왜냐하면 회사 돈으로 맛있는 걸 먹을 네. 수가 있고,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선배한테도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술 기운을 빌리는 척 하면서 그쵸.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때 기어오르다가 크게 혼난 적도 그죠, 두어 그죠. 번 있습니다. 그죠. 그걸 또 꼭 기억하는 선배가 있잖아요. 네. 다음날 뭐라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근무, 더불어 할 수 없었던 회식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마 단체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회식의 횟수가 확 줄었을 거예요. 언론계 기자들도 이제 회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놀랐어요. 그쵸. 네. 그렇게 술 잘 마시던 인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언론계뿐만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회식이 줄어들었거나 회식의 분위기가 뭐 점심으로 바뀌었거나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식에 대한 경험도 우린 다 다르거든요. 네. 경험이 다르다는 건 인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인식이 다르다는 건 서로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싶었어요. 듣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어느 세대가 잘못했냐 잘했냐가 아니라 4050이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덧붙이면 네. 4050이 제 주변에 많잖아요. 네. 그들이 대부분 책을 읽고 언니 우리가 제일 힘들어. 우리 세대가 제일 힘들어. 우리 낀 세대고 낀 막 세대다. 얘기하는데 제가 왜 몰라요? 알죠. 그래서 저한테 언니 다음번에는 4050을 대변하는 책을 써. 꼭 써야 돼. 이런 후배들이 많았는데 네. 알죠. 왜 몰라요? 그 힘들었던 IMF 때 청년기를 보냈잖아요. 네. 입사를 했는데 기업이 없어지거나 줄도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네. 우리가 지금 무심코 쓰고 있는
그러나 실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그때 많이 등장했어요. 뭐 구조조정, 네. 정리해고, 비정규직. 네. 전혀 명예스럽지 않은 명예퇴직도 명예퇴직. 그때 나온 말이었던 그쵸. 걸로 기억하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방송되고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행어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유행어가 전 국민에게 통용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휴 살아남았구나. 네.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잠재의식 속에 다 있어서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아니 나만 아니면 되면 우리 언니는 되고 내 동생은 되나요? 내 친구는 되나요? 그들도 안 되는 건데. 저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생존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4050이에요. 제가 모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사실 2030은 그냥 4050에게 접근하지 않을 테야 이렇게 마음먹고 지낼 수 있지만 4050 그러시면 직장생활 자체,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맞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1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제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